안녕하세요. 올인원 자바와 스프링 부트로 생애 최초 서버 만들기, 누구나 쉽게 개발부터 배포까지 소개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우한 형제들에서 서버 개발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셀렉트스타라는 스타트업에서 서버 개발자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인프러 대 코틀린 관련 강의를 2가지 올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버 개발자로 현직에서 일도 하고 있고 관련 강의도 내고 있는데요. 서버 개발자가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점으로는 이제 서버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량, 각각의 과정은 컨텐츠가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컨텐츠가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A부터 F까지 다방면의 역량이 서버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을 때 A를 알려주는 컨텐츠나 D를 알려주는 컨텐츠 각각은 있었지만 A부터 F까지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알려주는 컨텐츠는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A를 잘하기 위해선 D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C를 잘하기 위해선 F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전체를 아우르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바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버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모든 기술들, 스프링 부트, JPA, MySQL, 리눅스, 그레이들과 GitHub, AWS까지 모든 기술들을 한 강의에서 다루도록 만들었고요. 단순히 기술뿐 아니라 서버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과 개념들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론이나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을 활용하거나 재미있는 비유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익히실 수 있게끔 구성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성하는 옵션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프링 부트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가장 최신 버전에서 달라진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최대한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바와 스프링 부트로 생애 최초 서버 만들기, 누구나 쉽게 개발부터 배포까지 강의는요, 올인원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서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이론, 배경 지식,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까지 가득 채워 넣었고요. 이 강의에서는 저희가 도서관리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들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개발 코스이기 때문에 서버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웹 UI를 제공해 드리고요. 코드를 포함한 강의의 모든 내용은 PDF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수업 소스 코드 준비하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서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영상을 쭉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프로그램이 저희가 필요한데요. 먼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저희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당연히 자바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거기 때문에 자바라는 언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 도움 받을 거예요. 뭐 단축키를 써서 개발을 빠르게 한다거나 실제 실행을 시켜본다거나 이제 그럴 때 활용할 인텔리제이라는 통합 개발 도구를 설치할 거고요. 다음 3번째로는 저희가 서버 개발을 할 때 API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포스트맨이란 걸 설치할 겁니다. 4번째로는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인 Git을 설치할 겁니다. 네, 무려 5개나 되죠. 그리고 API, 버전 관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게 어려운 단어들, 처음 본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강의에서 정말 처음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설치해 볼 건데요. 네, 제가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를 준비했고요. 제어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크롬, 크롬이랑 뭐 아주 간단한 거 빼고 완전 깨끗하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바부터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크롬 혹은 이제 구글에 들어가 주시고요. 저도 들어갈게요. google.com.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바 JDK 설치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조금 내리다 보면 여기 보시면 tstory.com들은 이제 블로그들이고 좀 내리다 보면 오라클이 나와요. 이 오라클에 들어가서 네, 혹은
영어로 자바 JDK 인스톨 치시면 오라클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네. 확대 드릴게요. 네. 여기 oracle.com, 제가 들어간 것도 oracle.co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승인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JDK라는 걸 설치해야 돼요. JDK 설치하는 게 이제 곧 자바를 설치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 JDK가 무엇인지는 이제 유튜브에도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자바 19, 자바 11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강의에서 사용할 자바 버전은 11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줄게요. 여기 자바 아카이브 들어가셔서요. 내리다 보면 자바 SE에서 SE 11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파일들이 다 존재해요. 그쵸? 그런데 저희는 이제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용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리눅스용, 여기 이제 맥용, 그 다음에 윈도우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윈도우용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네,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 나옵니다. 네, 여기 자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오라클에서 이제 로그인을 꼭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타이핑을 다 했고요. 그렇게 계정 만들기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회원가입을 새로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이트들처럼 계정을 한번 체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인증하고 오겠습니다. 메일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메일이 하나 왔고요. 이제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링크 클릭한 겁니다. 다음과 같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눌러주고요. 이제 다 닫아주고 다시 여기 와서 사용자 이름이 곧 이메일이니까 아까 회원가입했던 계정 이메일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했더니 아래에 여기 JDK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예를 누르면 설치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네, 설치가 다 되었고요. 이제 클로즈 닫아주고 두 번째인 저희의 통합 개발 도구 인텔리제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젯브레인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구글에 가서 젯브레인스 툴박스라는 걸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방금 하셨던 것처럼 젯브레인스 툴박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젯브레인스 툴박스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또 아래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또 실행해주고요. 네, 설치 작업 눌러주고 그 다음 바로 툴박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세스 허용도 해줄게요. 그럼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젯브레인스 툴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다음 눌러주시고 라이선스 계약의 동의 눌러주시고 뭐 시스템은 이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 중에 설치할 것은 인텔리제이 얼티메이트이 있고 인텔리제이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건 유료 버전, 아래는 무료 버전입니다.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이메일 있으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방법은 이제 또 구글에 역시 개발할 때는 구글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젯브레인 학생 라이센스 이렇게 쳐보시면 어떻게 인증하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까지 싹 다 알려주는 블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커뮤니티를 설치해 볼게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설치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리제이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가 설치가 되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설정이 있어요. 여기 설정에서 구성,
그 다음에 여기 최대 힙 크기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750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텔리제이란 프로그램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제한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따라서 넉넉하게 뭐 2048 아니면은 4096 아니면은 뭐 8192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주신다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램이 16기가니까 뭐 한 4분의 1 정도인 4기가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바와 인텔리제이가 잘 설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인텔리제이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최초에 열 때 이렇게 약관 같은 게 나오고요. 확인해주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쉐어링이라 해서 저희도 프로그램 깔면 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통계 같은 걸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작업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보내지 않겠다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창이 나온다면 OK 해주시고요. OK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이제 인텔리제이를 처음 시작할 때 마주하는 화면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에서도 한번 이 화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의 서버 프로젝트를 시작할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자바랑 인텔리제이가 잘 설치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여기 있는 뉴 프로젝트 눌러주시고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 JDK에서 클릭해 보시면 11 버전 오라클이 들어있어야 돼요. 네, 요거 이게 저희가 지금 설치한 거죠. 아까 자바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제어판에도 자바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다면 실제 자바가 잘 설치됐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도구인 인텔리제이에서도 잘 설치된 자바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뭐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헬로월드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껐다가 키면은 인덱싱이란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인덱싱을 통해서 어떤 클래스들이 어디 있고 어떤 파일들이 있고 어떤 문구들이 있는지를 싹 다 분석을 합니다. 네, 분석이 끝났네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헬로월드가 잘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바랑 인텔리제이까지 잘 설치가 되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가 API라는 걸 만들 건데 그때 테스트할 때 쓸 포스트맨이라는 걸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에 포스트맨 인스톨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포스트맨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아마 자동으로 뜰 거예요. 윈도우용 클릭해 주시면 네, 설치 파일이 저장됐고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포스트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하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그 창을 닫았다가 다시 이 포스트맨을 열어서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꼭 로그인을 하지 않고 포스트맨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맨이 제대로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마치 그 크롬의 탭처럼 여기 탭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get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뭐 네이버 같은 페이지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그래서 이 네이버의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send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뭔가 잘 모르겠는 코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스트맨 설치 성공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포스트맨까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설치할게요. 구글 들어가지고요. MySQL 다운로드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mysql.com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비슷하게 모두 승인해 주고요.
여기 보시면 MySQL 8버전 8버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용량이 큰 두 번째 거를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로그인 하겠습니다. 여기 MySQL도 오라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바를 설치하면서 오라클에 로그인 하셨다면 이런 창이 바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자바 설치하실 때 오라클을 로그인 하셨다가 다시 MySQL을 다른 컴퓨터 혹은 다른 환경에 설치하시는 거면 아마 로그인을 다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저는 아까 로그인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 같은 거 뭐 간단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인증도 받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나우 눌러줄게요. 그럼 또 설치가 시작됩니다. 네, 설치가 다 끝났다면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고요. 디바이스 변경 허용해주고 이렇게 설치 환경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바로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개발자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윈도우 계정에서 한번 설치했던 게 있어서 이렇게 진작 존재하는 경로라고 나올 텐데 그냥 여기도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체크 리퀘어먼트라 해서 MySQL 설치하는데 이런 기능들이 필요해 라고 나와요. 보시면 마이크로 비주얼 C++라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뭐 파이썬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execute를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설치해 주는데요. 여기 동의해 주시고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MySQL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Next 눌러줄게요. 그래서 Execute 누르고 Next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es 눌러주시고요. Execute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MySQL 설치가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다 설치가 되면 Next 눌러주겠습니다. 또 Next 눌러주시고 똑같이 딱히 건들 건 없고 Next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제 비밀번호를 하나 설정해 줘야 돼요. 이 MySQL 접근하는 여러 계정을 제가 MySQL 내에서 따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중에 관리자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개인 컴퓨터에 까는 거니까 123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눌러주시고 1234 통과했죠. 그 실제 만약에 저희가 개발한 것을 또 배포라는 걸 배울 건데 배포해서 MySQL을 쓸 때는 좀 더 복잡한 비밀수로 암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연습용으로 쓸 거니까 1, 2, 3, 4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Next 눌러주시고 최종적으로 Execute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MySQL 설치가 끝이 났고요. 이제 실제 잘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MySQL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유니코드 이게 있을 겁니다.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유니코드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검정색 화면이 나올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MySQL을 접속하는 건데요. 여기 아까 설정했던 관리자 비밀번호 1234를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앞에 MySQL이 시작됐다는 뜻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select 1 더하기 1 세미콜론은 이제 엔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2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MySQL이 잘 설치된 겁니다. 이런 것 기능들도 다 저희가 강의 때 다루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MySQL까지 설치가 정말 잘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Git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윈도우 Git 설치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Git SCM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it SCM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이제 윈도우의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gitscm.com 다운로드 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데요. 32비트랑 64비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눌러주시고 여기 설정,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정보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시스템 종류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실행 파일 눌러주시면 디바이스 변경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치 창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넥스트 열심히 눌러주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해 주시고요. 깃이 잘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깃 검색해 보시면 깃 배쉬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어떤 또 검정색 창이 나오고 여기에 깃이라고 엔터 쳐보시면 뭔가 다양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깃의 명령어들인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깃이 잘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무려 5가지의 프로그램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설치가 반이다. 네. 설치하는 게 워낙 복잡하고 프로그램도 깔아야 될 게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2022년 11월 말, 사실상 거의 23년 기준으로 설치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설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오라클 로그인 같은 게 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리고 혹시 방법이 좀 달라졌다면 그 구글에 최신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인원 자바 스프링 부트로 생애 최초 서버 만들기, 누구나 쉽게 개발부터 배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 함께 호흡하면서 코딩을 하고 온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실습 강의다 보니까 저희의 프로젝트 초기 세팅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 소스코드 준비하기 영상에서는 어디에 자료가 있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되시는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 인프런 상세 페이지 쪽에 오시면 아래 내려오시면 여기 커리큘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커리큘럼에 섹션 0에 보시면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강의 자료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자바 스프링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이라는 압축 파일이 하나 나오고요. 이걸 압축을 푸시게 되면 실제 저희의 수업 자료들이 모두 담겨있는 PDF와 PPT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팅해야 하는 저희의 자바와 스프링 부트로 이루어진 저희의 도서관리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뼈대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프로젝트를 열어주셔야 제공되는 화면 웹 U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시냐면요. 이렇게 인텔리제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라이브러리 앱 압축 파일을 한 번 더 압축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라이브러리 앱이란 폴더가 나와요. 이제 이 폴더를 적절한 곳에, 저는 바탕화면에 옮길게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럼 이 안에 실제 저희의 프로젝트가 담겨있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인텔리제이로 열어야겠죠? 그래서 오픈 눌러주시고요.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여러가지 폴더들이 있을 거고, 이 폴더에서 제가 있는 위치인 라이브러리 앱을 찾아서, 여기는 데스크탑의 바탕화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오케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처음 여시면은 이 프로젝트를 신뢰할 수 있는지 트러스트 프로젝트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고요. 인텔리제에서 이 프로젝트를 최초로 연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것들을 초기에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모두 끝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로딩이 사라지게 되면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건데요. 잘 되는지 한번 실행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폴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구조 중에 src란 폴더가 보일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 앱이란 폴더,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이 폴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 안에 src란 폴더가 있거든요. 똑같이 여기 구조에서도 src란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메인 안에 자바 안에 라이브러리 앱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자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세모 버튼이 있어요. 이 세모 버튼이 바로 저희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눌러주시고 ru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서버를 시작했다는 로그들이 쭉 나오게 되고 가장 아랫부분에 started 시작했다 라이브러리 앱 애플리케이션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본 강의 내용을 학습하시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버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게 웹 UI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인텔리제이로 가져와서 여시게 되면 이게 바로 스프링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고요. 스프링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1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버를 공부하시는 열정적인 여러분들을 위한 첫 번째 강의 스프링 부트를 시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 1강부터 스프링 부트를 시작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제 수업 소스코드 준비하기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기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스프링 부트를 시작하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첫 번째 섹션인 생애 최초 API 만들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스프링 부트를 설정해 시작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섹션을 통해서 서버란 무엇인지, 네트워크가 뭐고, HTTP가 뭐고, API는 무엇이고, JS는 무엇인지 등 서버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개념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 간단한 get API나 post API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섹션만 쭉 들으신다면 정말 쉽게 API를 만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프링 부트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데요. 기존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은 수업 소스코드 준비하기에 영상으로 소개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본 강의에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정이나 아니면은 필요한 장치들을 제가 미리 넣어뒀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경우엔 100% 똑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모두 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또 만들어 보실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소개드려 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 사이트에 접속해야 돼요. 네, startspring.io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도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start.spring.io 라고 타이핑 하시게 되면 이렇게 스프링 이니셜라이저가 나오고요. 아까 캡처했던 화면과 비슷한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저것 선택을 해서 저희가 스프링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항목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소개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이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엔 그레이드 프로젝트랑 메이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빌드 툴을 의미합니다. 빌드 툴이 무엇인지는 자바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레이드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레이드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랭귀지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버를 개발할 때 사용할 언어를 의미합니다. 최신 프로젝트에서는 코틀린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자바를 이용해서 서버 개발을 해볼 거고요. 진작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기존 프로젝트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스프링 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스프링 부트의 버전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에 알파벳이 붙어 있으면 개발 중이거나 오픈 베타라는 뜻이고요. 알파벳이 붙어 있지 않다면 조금 안정화된 리리즈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버전은 마치 저희가 뭐 아이폰 2, 아이폰 8, 아이폰 11 이런 식으로 버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도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버전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보는 시점에 따라 제가 스크린샷 찍어둔 것과는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아까 숫자과는 또 다른 스프링 부트 버전이 나오고 있죠. 3.0.0이 공식 출시가 됐고 이제 이 버전대에서 가장 최신은 2.7.6입니다.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숫자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앞에 숫자가 메이저 버전으로 거의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중간 숫자는 몇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숫자는 비교적 빠른 주기 내에 버그나 이제 간단한 기능 같은 것이 추가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 11월 말에 3.0.0이 출시되었고요. 이 버전이 출시되었다고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프로젝트가 바로 최신 버전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보통 그런 작업을 하는 데까지 길면은 1,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실무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작 만들어져 있는 스프링 부트를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 이 버전대 중반 혹은 빠르면 이 버전대 후반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강의에서는 이 버전대의 가장 최신 버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버전에서 3버전으로 넘어갈 때 기능상 바뀐 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버전에서 3버전 넘어갈 때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졌는지는 제가 제일 마지막 섹션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름을 짓는 항목입니다. 그룹은 저희 프로젝트의 그룹을 설명할 때 쓰시면 되고요. 아티팩트는 저희가 최종 결과물이 아티팩트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빌드를 할 때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의 이름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그냥 프로젝트의 설명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 패키지 이름은 저희가 코딩을 할 클래스를 담을 최상단 패키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com.group이라고 할게요. 저희가 회사 소속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티팩트는 저희가 이제 도서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에는 똑같이 라이브러리 앱 적어주고요. 그 다음 디스크립션에는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 패키지 이름은 com.group.library 앱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패키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jar과 while이 있는데요. 스프링 부트는 톰캣이 내장되어 있어 jar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 본 단어 톰캣이 나왔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톰캣이 무엇인지, 내장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바의 버전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젝트 중에는 자바 11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엔 자바 8이 제일 많습니다. 17이 나온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비즈니스 개발을 하면서 최신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항상 따라가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최신 소프트웨어가 나오자마자 사용하는 것은 안정성이 좋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버 스프링 부트에서는 자바 11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그 절대 0.0이나 0.4 이렇게 절대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무조건 3.1. 몇 이렇게 돼야만 사용을 시작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가장 초기 버전은 버그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바 11 버전을 사용해서 도서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에 있던 부분인데요. 여기는 의존성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어렵죠? 네, 의존성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의존성이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네, 어렵죠? 자, 라이브러리가 무엇이냐?
일단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 실제로 저희가 자바라는 언어를 배울 때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을 많이 활용했죠. 자바의 표준 라이브러리를요. 자, 그러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요리에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김치찌개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 김치찌개를 만들 때 재료로 김치가 필요하죠. 저희는 이 김치를 마트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김치를 만들기 위해 배추 농사부터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김치를 마트에서 사는 걸 의미하고요. 라이브러리 안 쓴다는 것은 배추 농사부터 짓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프레임워크란 라이브러리랑은 조금 다르게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구조에 코드를 가져다 끼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랑은 조금 다르죠.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재료를 가져다 쓰는 거고요. 프레임워크는 저희의 코드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것도 요리로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김치찌개를 똑같이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 재료를 사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김치찌개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배추 써세요 하면 배추 썰고 끓이세요 하면 끓이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원데이 클래스랑 비슷합니다. 미리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가서 그 상황에 맞는 코드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항목에서는 저희가 스프링 부트로 서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설정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모두 다 필요한 부분들이 설정되어 있고요. 각 설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번 강의에서 하나씩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프로젝트 쓸 거 아니니까 이제 언어랑 이렇게 프로젝트 정도만 설정해주고 의존성은 설정하지 않은 채 generate,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압축 파일이 나와요. 네, 이 압축 파일을 제가 바탕화면에 가져왔고요. 이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해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똑같죠? 이제 인텔리지를 여셔서 오픈하시고 그 폴더를 찾아서 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접근 허용해주고 이 프로젝트를 신뢰할 수 있다고 체크해 줄게요.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최초로 프로젝트를 열게 되었고요. 아래에 이제 그레이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끝나면 똑같이 오른쪽에 폴더 구조에서요. src main com.group.library 앱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이 여기 초록색 세모 버튼을 눌러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프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 동작하는데 필요한 의존성을 하나도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이번 강의를 통해 학습하신 다양한 의존성들을 설정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실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스프링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소스 코드 준비하기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 다운로드 받으신 그 파일 있죠? 그 파일을 기준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버를 공부하시는 열정적인 여러분들을 위한 두 번째 강의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과 서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스프링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최초에 있었던 클래스 파일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알아보고 벌써 저희가 서버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 서버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보면은 src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안에 메인 폴더, 그 다음 자바 폴더, com.group.library 앱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library app applica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요.
이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이해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 눈에 띄는 노란색 코드, 골뱅이로 시작하는 이 노란색 코드는 자바의 문법으로 어노테이션이란 친구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골뱅이로 시작을 하고요. 그 뒤에 어노테이션으로 만들어둔 이 클래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모든 코드 한 줄 한 줄이 의미가 있었죠. 가령 이렇게 system.out.println 1 더하기 1이라는 코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1과 1을 계산하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system.out.println은 여기 들어가는 값을 출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석 같은 경우엔 프로그래밍적으로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어노테이션은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자바에서 이 어노테이션은 어노테이션마다 너무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마법 같은 일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적혀있는 골뱅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은요, 스프링을 실행시킬 때는 다양한 설정들이 필요한데요, 이 설정들을 모두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마법 같은 일이에요. 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애노테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설정들이 이루어지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어노테이션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다음 들어오는 코드는요, 여기 있는 클래스입니다. 네, 이것 자체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퍼블릭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시작 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클래스 이름은 라이브러리 앱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클래스 안에는 스태틱 메소드, 즉 메인 메소드죠. 메인 메소드인 스태틱 메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run,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앱 애플리케이션.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받은 아규먼트를 바로 넣어주고 있죠. 이 코드는 이제 실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서버를 실행시키는 코드인 거예요. 실제 실행하려면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세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그가 나오면서 서버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서버가 동작했다, 서버가 실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서버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흔히 서버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네이버에 들어가려 했는데 네이버가 접속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좋아하는 게임에 들어가려 했는데 게임이 접속이 안 될 때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아, 뭐 서버 터졌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의 서버랑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서버와 같은 개념인데요, 이 서버라는 걸 뜯어보면 serve와 이제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or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란 것은 서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서브란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니 무언가를 제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제공하는 것, 뭐 제공하는 사람,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서버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능이란 뭐 회원가입 기능, 정보 가져오기 기능, 추천 기능,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서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원가입 기능, 정보 가져오기 기능, 추천 기능을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물건,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네, 사람 대신 컴퓨터가 이런 기능을 수행해주고, 이 컴퓨터를 저희가 서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하는 컴퓨터 자체를 서버라고도 부르는데요, 정리해보면 서버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서버라 하기도 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는 컴퓨터를 서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오늘 날씨가 궁금해요. 그럼 이제 뭐 시리야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런 식으로 시리에게 요청을 해야 되죠. 혹은 뭐 기상청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만 요청 받은 쪽 입장에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타려 해도 요청을 해야 되고,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싶어도 요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서버라는 컴퓨터, 그 프로그램에게도
요청을 해야만 정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에게 어떻게 요청을 하죠?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걸면 되지만 그 컴퓨터에게는 이제 말을 건다고 이 친구가 동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인터넷이라는 걸 거쳐서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터넷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버를 공부하시는 열정적인 여러분들을 위한 세 번째 강의,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버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서버라는 컴퓨터에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요청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네트워크라는 게 뭔지,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걸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이 세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계에는 두 개의 부족이 살고 있어요. 이 A 부족과 B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마치 저희 현대와 같이 주소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동 호랑이로 42번 길십 이런 식으로 주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 부족의 이 집 같은 경우엔 B 부족 감자동 곰로 뭐 13번 길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소 체계가 뭐 거의 현대랑 똑같죠. 그런데 심지어 이 세계는 택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 부족에서 B 부족으로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 부족에서 A 부족으로 택배를 보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A 부족에서 B 부족으로 택배를 보내보겠습니다. 이때 택배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택배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B 부족 감자동 곰로 13번 길 2에 사는 둘째한테 이 택배를 주세요.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어떤 주소에 살고 있는 누군가한테 보낼지 둘째라고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택배를 보낼 때 어떤 집으로 보낼지 비부족 감자동 공로 13번 길 2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택배를 쓸 때 주소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A 부족에서 B 부족으로 택배를 보낼 때마다 이거를 다 외워서 적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즉 B 부족 감자동 공로 13번 길 둘째라는 건 너무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파란 집 둘째라고 축약합니다. 이렇게요. 택배를 보낼 때 A 부족에서 B 부족으로 택배를 보내는데 그냥 파란 집 둘째라고 쓰면 그 파란색 집으로 택배가 바로 가고 둘째가 택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세계에서 잠시 현실 세계로 넘어오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저희 현실 세계에도 이렇게 서울 지역의 컴퓨터와 대전 지역의 컴퓨터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컴퓨터는 각각의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마치 주소 체계가 잘 발달했던 이 세계에 뭐 호랑이로 몇 번 길, 곰로 몇 번 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초록색 컴퓨터는 123.1.2.19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IP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별로 고유한 주소입니다. 그 다음 이 파란색, 대전에 있는 파란색 컴퓨터는 244.66.51.9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택배가 잘 발달한 것처럼 저희 현실 세계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컴퓨터끼리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완전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데이터를 보내본다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IP 244.66.51.9 네, 파란색 컴퓨터의 주소였죠. 고유한 주소. 그 다음에 포트는 3000. 이 포트라는 것은 마치 저희가 파란 집 둘째처럼 그 집 안에, 그 컴퓨터 안에 동작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특정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거예요. 3000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딱 하나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을 특정하는 거죠. 마치 파란 집에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중 둘째를 골랐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244.66.51.9는 사람이 외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이란 게 있는데요. 244.66.51.9라는 외우기 어려운 숫자 대신 사람들이 외우기 쉬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ring.com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이거를 도메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다른 컴퓨터로 보낼 때 도메인 이름은 spring.com, 포트는 3000 이렇게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IP로 244.66.51.9가 도메인 이름으로 spring.com 이렇게 외우기 좋게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도메인 네임 시스템, 줄여서 DNS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실제 서버를 다 개발하고 배포를 할 때 DNS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저희가 개발한 서버에 저희만의 도메인 이름도 붙여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택배가 잘 발달되어 있던 이 세계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는 현실 세계는 이런 개념들이 동일한 개념인데요. 이 세계에는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택배 시스템이 있죠. 현실 세계에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각각의 집이 있고요. 현실 세계에는 컴퓨터들이 있고요. 이 세계에서는 주소라고 해서 각 집을 고유하게 표현하는 주소가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각 컴퓨터를 고유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IP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다음과 같이 256을 넘지 않는 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 세계에는 이제 특정 주소를 너무 외우기 힘드니까 집 주소에 별칭을 달아둘 수 있고, 똑같이 현실 세계에서도 컴퓨터의 이 IP를 외우기 너무 어려우니까 도메인 이름이라는 걸 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서 특정 집으로 택배 보낼 때 당연히 받는 사람까지 적어줘야 되죠. 똑같이 현실 세계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이 포트 번호라는 걸 같이 기입함으로써 컴퓨터 안에 동작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특정 프로그램에게 데이터를 정확히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네트워크가 뭐고, IP가 뭐고, 도메인이 무엇이고, 포트가 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이 네트워크 이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서버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버를 공부하시는 열정적인 여러분들을 위한 10번째 강의, 데이터베이스와 MySQL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이번 새로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디스크와 메모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 MySQL 데이터베이스를 SQL과 함께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스프링 부트 서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 업데이트,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PI의 예외 상황을 알아보고 예외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서버를 종료했다가 시작하면 유저 정보가 모두 날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서버란 것은 종료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유저 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네이버가 새로운 버전의 서버를 이전 걸 끄고 새로운 걸 오픈했을 때 제 정보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회원가입을 그때마다 새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종료했다 시작하더라도 유저 정보 같은 게 날아가면 안 되는데요. 이런 날아가는 게 마치 저장하지 않은 워드나 한글처럼 우리가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워드나 엑셀 이런 거 작업하다가 실수로 저장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다시 열었을 때 저장된 게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서버에 유저 정보가 저장되지 않았던 게 이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왜 우리가 만든 서버를 재시작하면 유저 정보가 날아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 3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이 세 친구가 좀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첫 번째는 CPU 이거예요. 이 CPU 친구의 역할은 연산입니다.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핵심 친구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만드는 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메모리라고도 부르고요. 저희가 흔히 램 8기가짜리야
16기가짜리야 할 때 하는 그 램입니다. CPU는 그 인텔 i5 아니 뭐 애플의 M1 칩, M2 칩 이런 것들이 CPU고요. 메모리, 램의 역할은 임시 기억 장치입니다. 이 CPU가 연산을 하면 중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재빠르게 램에 기록해서 기억하는 그런 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디스크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하드디스크, SSD 이런 걸 들어보셨죠? 이 친구의 역할은 가장 기억을 오래 보관하는 장기 기억 역할입니다. 그래서 CPU는 연산, 마치 사람의 뇌처럼 연산을 담당하고요. 램은 단기 기억, 그 다음 디스크는 장기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를 실행시켜서 유저 저장 API를 동작시키기 전까지 이러한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현재 서버를 실행하기 전에 개발하고 있는 서버 코드는 이 디스크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서버를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디스크에 있던 코드 정보가 램 쪽으로 복사돼요. 정보들이 단기 기억 쪽에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API가 실행되면은 연산을 해야 되죠. 저장하고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연산을 수행할 때는 CPU와 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단기 기억 저장이죠. 즉 저희가 포스트 API를 이용해서 유저 정보를 기록한다면 이 유저 정보는 메모리, 램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서버를 종료하게 되면 이 단기 기억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마치 엑셀을 저장하지 않고 뭐 워드를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면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것처럼 서버 역시 서버가 종료될 때 램에 있는 정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정보가 사라진 거고요. 이 때문에 다시 서버를 시작하면 이 유저 정보가 깨끗하죠. 그래서 유저 정보가 없는 채로 서버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워드나 엑셀을 편집할 때 저장을 하잖아요. 이때 저장을 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문서에서 편집한 내용, 즉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메모리 가져오고 메모리 상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저장을 누르면 저장을 누른 순간 편집된 내용들이 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남아서 장기 기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서버에서는 어떻게 디스크에 데이터를 장기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바에 파일 클래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디스크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경우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구조화해서 저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인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MySQL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의 큰 종류 중 하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RDB는 데이터를 표처럼 구조화시켜 저장하는 친구예요.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가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서 저장하는 걸 데이터베이스라 했죠.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구조화시킬 건데 그때 표처럼 구조화시키는 걸 릴레이셔널 DB, 줄여서 RDB라 하고요. RDB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MySQL입니다. 이 MySQL은 저희가 영강, 서버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영상에서 실제 설치하고 접속까지 해봤죠. 다음으로 SQL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SQL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를 보면 structured, 그러니까 구조화된 query language, 조회 언어. 한글로 풀었으면 아까 설명드렸던 relational DB, 즉 표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SQL입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저희는 MySQL이라는 걸 설치했기 때문에 그 MySQL을 가동시키고 SQL을 이용해서 MySQL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저장하는 등 조작을 가할 거고요. 이 MySQL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MySQL 우선 가동시켜야겠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MySQL 잘 설치하고 컴퓨터를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MySQL이 가동되어 있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설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을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해줘야 MySQL이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MySQL 접속하는 두 가지 방법을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IntelliJ Ultimate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IntelliJ Ultim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telliJ 유료 버전인데요. 학생 이메일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IntelliJ Ultimate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IntelliJ에 오셔서 유료 버전인 경우에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하나 나와요. 네, 이런 창이 하나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 이걸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소스에 여기서 MySQL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MySQL 있죠? MySQL 골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저희 컴퓨터에 설치해둔 MySQL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와 포트는 기본적으로 건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계정에는 계정 정보를, 그 다음 패스워드에는 실제 관련된 비밀번호를,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났고요.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테스트 커넥션을 누르면요, 다음과 같이 실제 통신이 잘 됐다고 OK가 나오고요. 진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SQL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select 1 더하기 1 그리고 실행 같은 경우에는 맥에선 커맨드 엔터, 윈도우나 리눅스에선 컨트롤 엔터예요.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제 저희 MySQL DB에 붙어서 SQL을 사용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IntelliJ Ultimate를 사용해서 MySQL 접근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IntelliJ를 사용하지 않고 CLI로 바로 접근하는 건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SQL 설치하셨다면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제 설치 영상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MySQL에 접근했었죠. 맥을 사용하신다면 터미널을 여셔서 MySQL-u root-p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맥 관련 설치 영상에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제 IntelliJ에서 코드도 치고 쿼리도 바로 할 수 있게끔 IntelliJ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은 여기 커맨드 라인을 이용하셔도 완전히 동일하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세팅하는 자세한 스크린샷과 설명들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PDF 파일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정하시고 싶으시다면 PDF 파일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왜 지금 만들었던 서버는 재시작하면 데이터가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고 MySQL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MySQL에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버를 공부하시는 열정적인 여러분들을 위한 17번째 강의, 좋은 코드는 왜 중요한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이 시작되었죠. 이번 섹션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룰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좋은 코드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좋은 코드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원래 있던 컨트롤러 코드를 보다 좋은 코드로 리팩토링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스프링 컨테이너랑 스프링 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개념이 좋은 코드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빈을 다루는 여러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클린 코드라 불리는 좋은 코드는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코드란 걸 작성했고요. 그 다음 앞으로도 정말 수많은 코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이 코드란 건 결국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건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이건 결국 어떠한 것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면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을 읽고 이해하고 그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읽는 것은 주어지는 요구사항뿐만이 아니라 코드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완전 처음부터 약간의 코드를 작성했을 뿐이지만 현업에 가게 되면 실제로는 진작 존재하는 수만 줄, 수십만 줄의 코드를 읽고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기존의 코드에서 새로운 걸 구현하거나 일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즉,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거죠. 특히나 팀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작성하지 않은 다른 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많이 읽게 되고요. 제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약간 그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제가 작성한 코드도 이렇게 작성했었나 싶은 코드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드를 읽어야만 맥락을 파악하고 기존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읽는 것은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돈을 이제 받는 개발자란 직업을 가졌을 때는 코드를 읽는 걸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코드를 읽는 것은 다분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다음 코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하나 있네요. 놀랍게도 한 줄짜리 코드죠? 네,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U를 봤는데 U가 A랑 B가 있고 뭔가 막 조건을 걸어서 안에 또 막 C를 불러요. 네, 정말 안 좋은 코드입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코드는 사실 어떤 코드랑 완벽히 동일하냐면요. 다음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랑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good 코드는 get on the ride if possible.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랑 똑같은 기능이고요. 여기 u 객체는 사실 유저 객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코드를 읽어볼게요. user can get on the ride. 만약에 유저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으면 태워줘.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이 u라는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나이와 신장, 키죠? 키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나이가 10살 초과고 60세 이하임과 동시에 신장이 130cm가 넘어야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고 안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모양도 이상하고 변수명도 아주 그냥 안 좋고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코드가 있는 반면 그냥 코드만 쓱 봤을 뿐인데 어떤 기능을 위한 코드이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처럼 왜 좋은 코드, 클린 코드가 중요한지 슬슬 감이 오시죠? 저희가 이제 수천 줄, 수만 줄을 읽어야 되는데 다 이런 식으로 생긴 코드를 읽으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코드를 읽고 싶으신지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추가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좋은 코드에 대해 소개한 클린 코드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소개된 사례인데요. 매우 인기 있는 앱을 개발한 회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시 주기가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일주일 걸리던 업데이트가 2주일, 4주, 한 달 반, 2달 이렇게 6개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출시 주기가 점점 늘어짐과 동시에 출시될 때마다 버그가 여전히 남아있고 프로그램도 점점 느려지고 심지어는 아예 동작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용자들은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더 이상 앱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점차 앱을 떠나가게 되고 그 회사는 끝내 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후일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버전 출시가 바쁘다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압박이나 혹은 뭐 여러 상황에 의해서 코드를 마구 작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추가할수록 코드는 엉망이 돼갖고 더 이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버그가 여전하고 프로그램 성능이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안 좋은 코드가 쌓일수록 생산성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저희의 관심사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컨트롤러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 컨트롤러에서, 즉 한 API 함수에서 모든 기능을 구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클린코드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멘트가 있는데요. 함수는 최대한 작게 만들고 한 가지 일만 수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는 작아야 하며 하나의 책임만을 가져야 한대요.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멘트는 왜 나온 걸까요? 완전 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가 엄청 크고 하나의 함수가 엄청 큰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컨트롤러의 함수 API를 작성했는데요. 그 함수가 무려 3000줄이 넘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0줄이 넘기 때문에 그 함수를 동시에 여러 명이 수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코드가 잘게 나누어져 있다면 같은 기능을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지만 한 거대한 함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충돌이 있을까봐 좀 어렵겠죠. 그 다음 3000줄이나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혹은 제가 작성하더라도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 함수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됩니다. 다음으로 함수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함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게 됩니다. 이 3000줄 중에 한 줄에다 볶으면 다른 3000줄에 모두 영향을 갈 수 있겠죠. 한 함수이기 때문에 점점 그 코드를 수정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너무 큰 기능이기 때문에 테스트도 힘들어요. 만약에 작은 기능으로 잘게 쪼개져 있다면 작은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너무 큰 기능인 경우엔 테스트도 힘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와 같이 살펴보았던 이유로 종합적인 유지 보수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작성한 컨트롤러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작성한 이제 수정 API인데요. 이 수정하는 기능을 보면 첫 번째로 이 함수의 역할 첫 번째는 API의 진입 지점으로서 HTTP body를 객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할은 현재 유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예외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SQL을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API의 진입 지점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분기 처리, 유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로직을 처리하는 역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역할, 이렇게 무려 3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저희가 작성했던 유저 컨트롤러, 유저 API들을 3가지 역할에 맞게 3단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클린 코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작성했던 컨트롤러는 왜 클린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감이 오셨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3단 분리 하면서 열심히 코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